10억이 생기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치악산 아래서 평생 복숭아 농사만 짓던 제가 토지 보상금 10억에 대출 5억을 얹어 원주 혁신도시 상가에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매달 500만원씩 월세가 꽂힐 때만 해도 제 노후는 완벽한 해피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했던 축제는 딱 2년 만에 끝이 났고 남은 건 공실과 이자와 빚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 경매로 넘겨졌고 아무도 사지 않겠다며 6번이나 유찰되는 참혹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화려한 신도시의 대리석 바닥 아래엔 어떤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64 저의 은퇴 잔혹사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농부였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고 그냥 평생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 아래 복숭아나무 200여 그루가 심어진 2000평 남짓한 과수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30년 넘게 반복된 아침이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일어나서 찬물로 대충 세수하고 장화를 신고 과수원으로 올라가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에는 숨이 막히도록 꽃가루가 날렸고 여름에는 뙤약볕이 등짝을 새까맣게 지졌습니다. 가을엔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복숭아 수확철이 되면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이었어요. 겨울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고 비료 섞고 저온 창고 청소까지 하다 보면 농사란 게 사계절 내내 몸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 허리는 45이 넘어서부터 이미 고장난 기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다는 말이 농사일은 줄이셔야 합니다 였습니다. 줄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일을 줄이면 우린 뭐 먹고 삽니까? 복숭아 농사 말고는 제가 평생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 가끔 밭두렁에 드러눕기라도 했는데 아내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를 따라 과수원에 올라오고 낮에는 직판장에서 복숭아를 팔고 저녁에는 또 들어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손이 참, 처음 만났을 때는 뽀얗고 고운 손이었는데 농사 20년을 넘어가니까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아내가 까무러치듯 잠든 걸 보면서 그 거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렸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복숭아 값이 좋은 해에는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고 봄철 냉해라도 입는 해에는 그 해는 그냥 눈물로 버티는 거였습니다. 노후 준비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빠듯한데 무슨 놈의 노후가 있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나중에 늙어서 몸 못 움직이게 되면 이 땅이라도 팔아서 연명해야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그 2000평 땅이 저한테는 유일한 통장이자 노후자금이었고 제 전부였습니다. 그 땅에 커다란 병고가 생긴 건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군청에서 뜬금없이 공문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수용 예정 통보. 한자가 섞인 긴 문장을 몇 번이나 읽어도 도무지 감이 안 와서 면사무소에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지도를 펼쳐놓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르신, 이 일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조만간 땅이랑 복숭아 나무 값을 싹 감정해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드리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땅이요? 치악산 밑에서 평생 복숭아나 심고 있던 이 땅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하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더니 아내도 눈이 동그래져서 그게 진짜야? 우리 쫓겨나는 거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고 말았지만 그날 밤은 우리 두 사람 다 묘한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꼬박 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진짜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우편함으로 정식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보상금 10억 원. 종이에 적힌 숫자를 받아들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억이라니요. 저 같은 농부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생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꿈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복숭아 농사 30년 짓는 동안 가장 풍년이 들었던 해의 순수익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생활비 쓰는 것 빼고 그 돈을 2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게 10억인데 그 거금이 한 번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봄, 진짜로 통장에 숫자가 찍히던 날에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읍내 나가서 ATM기 앞에 서서 잔액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 1000, 0이 잔뜩 붙은 10자리 숫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참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괜히 도둑놈이라도 된 것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 맞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얼마나?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억. 진짜 10억이 들어왔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아내가 아주 조용하게 읊조렸습니다. 진짜네. 진짜 들어왔네. 그날 저녁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고기 반찬 구경하기 힘든 집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돈 걱정 없이 기분을 내고 싶었습니다. 불판에 고기를 굽고 소주를 한 잔 들이켠 뒤에 슬며시 아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허리 굽히는 일은 그만하자. 아내가 멋쩍은 듯 피식 웃으며 진짜 그래도 돼?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고 말고.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좀 살아보자고. 그 말을 뱉을 때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한 진심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커먼 흙먼지 뒤집어 쓰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편 채 고생만 해온 내 아내. 이제는 늙어가는 아내에게 저 화려한 도시로 나가서 대리석 바닥 밟으며 번듯한 건물주 사모님 소리 한번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과수원 대신 말끔하고 시원한 빌딩 로비, 새벽 4시에 비명 지르며 깨는 삶 대신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아침. 그게 제가 보상금 10억을 쥐고 그린 우리의 은빛 미래였습니다. 그 돈이 우리의 노후를 완벽하게 구원해 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이 시작이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 보상금이 통장에 꽂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지냈습니다.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 건 분명 좋은 일인데 막상 이 큰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그냥 넣어두자니 예금 금리가 연 2%도 안 되던 시절이었기에 10억을 통째로 맡겨봤자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5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뼈가 부서져라 농사지은 대가가 한 달 달랑 150만 원짜리 이자라니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고 머릿속에선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 강원도 원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얘기야 전부터 풍문으로 들었지만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허허벌판이던 땅에 으리으리한 빌딩들이 우후죽순 올라가고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같은 대형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원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읍내 어딜 가도 파다했습니다. 원주가 이제 진짜 천지개벽하는 거라더라. 혁신도시 주변 땅값은 벌써 몇 배가 뛰었다. 거기 상가 하나 잡아둔 놈들은 평생 앉아서 돈 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동네 카페며 이발 쏘며 빠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길아, 너 이번에 땅 보상금 크게 받았다며? 놀리면 뭐하냐? 혁신도시 메인 자리에 기가 막힌 상가 분양하는 데가 있는데 나랑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솔직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침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마음이 들끓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원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분양 홍보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화려함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조감도와 빛나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담은 홍보 영상이 사방 벽면에서 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혁신도시 전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대형 모형물 앞에는 투자자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었고 빳빳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분양 직원들이 방문객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보상금을 쥐고 온 농민들부터 외지 투자자들까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이네였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쑥한 차림의 젊은 남자 직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을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저는 슬그머니 목에 힘을 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이 좀 생겼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짜고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소. 그러자 직원의 눈이 번쩍 빛나더니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천운이 따르십니다. 마침 딱 어르신을 위해 남겨둔 것 같은 명품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원주 혁신도시의 중심부, 가장 보기 좋다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거대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이었습니다. 완공되면 1층 코너 자리에 들어설 58평짜리 상가 부지였습니다. 직원은 신이 나서 침을 튀겨가며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자리 좀 보세요. 사거리 횡단보도를 딱 물고 있는 코너 자리잖아요. 유동인구가 내 방향에서 그대로 유입되는 최고 요지입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게 건강보험공단이고 요 앞이 심사평가원입니다. 건물 위쪽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인근 공공기관 근로자들까지 점심시간만 되면 넥타이 맨 직원들이 밀물처럼 이 앞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배후 수요만 수천 명이 넘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눈앞에 환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은 도시 직장인들이 제 상가 앞에 수십 미터씩 줄을 서서 돈을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요? 제가 짐짓 덤덤하게 묻자 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5억 원입니다. 순간 속으로 턱 숨이 막혔습니다. 보상금 10억에서 5억 원이 모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표정을 귀신같이 읽은 직원이 곧바로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르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신도시 띄우려고 은행 상가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5억 정도 대출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금리도 낮아서 매달 나오는 월세로 이자 내고도 돈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럼 여기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소? 제 질문에 직원은 확신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증금 1억에 최소 500만 원은 무조건 나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벌써 입점하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대출 5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150만 원 정도인데 월세 500 받아서 이자 내고도 어르신 손에 매달 350만 원씩 순수익이 꽂히는 겁니다. 평생 일 안 하셔도 연금처럼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가계약금 안 거시면 내일 아침에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날 저는 홍보관에서 숫자로 가득한 수익 분석표와 공공기관 입주 자료를 보며 홀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계산된 수치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천국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계약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혁신도시 사거리 코너 자리에 58평짜리 큰 상가가 하나 나왔는데 매달 월세가 500만 원씩 나온다네. 아내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500만 원? 매달 그 큰 돈이 진짜 나온대?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짐짓 대범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겠어? 은행에서 5억 정도 대출을 끼워야 하긴 하는데 매달 이자 150 갚고도 우리 손에 350만 원이 꼬박꼬박 남는데. 당신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그래도 대출 5억은 좀 무섭네. 하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자신만만하게 아내의 어깨를 토당이었습니다. 걱정 마. 거긴 나라에서 세운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야.
그 수천 명 밥은 누가 먹여줘? 다 우리 상가 같은 데서 사 먹는 거지. 덤벼야 할 때 안 덤비면 평생 농사꾼 못 면해. 그 후로 며칠 동안 잠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 그 사거리 코너 상가의 환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불이 켜진 1층 매장, 쉴 새 없이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달콤한 500만 원의 숫자들. 흙먼지 펄펄 날리던 치악산 과수원 대신 번쩍이는 대리석이 깔린 도시 한복판의 건물주.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2017년 가을, 저는 분양 사무소로 달려가 계약서에 당당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쥐어본 적 없는 5억 원이라는 은행 대출을 얹어 총 분양가 15억 원짜리 계약서였습니다. 인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손끝이 짜릿하게 떨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허리 굽혀 땅이나 파던 무식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신도시의 건물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불안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겠지?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이제 우리 인생 팔자 피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것이 우리 노후의 완벽한 해피엔딩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분양 계약을 마치고 나서 상가가 최종 완공되기까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설레던 나날이었습니다. 매달 건설회사에서 공사 현황 문자가 날아오면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여보, 이제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갔대. 다음 달이면 벌써 외벽 유리창 공사를 시작한다네 하며 아이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바람도 쐴 겸 원주 시내로 나가 완공되어가는 빌딩 앞에 차를 세워두고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 거대하고 번듯한 건물의 가장 좋은 자리가 내 것이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2019년 봄, 드디어 상가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날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혼자 그 텅 빈 공간에 들어서 보았습니다. 58평이라는 공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햇살이 부서졌고 사거리 방향으로 시원하게 통유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넓은 공간 한복판에서 구두 굽 소리를 내며 천천히 한 바퀴를 둘러보았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흙먼지 뒤집어 쓰던 치악산 과수원의 기억이 머릿속을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차인은 제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체인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삼겹살 전문점 본사 측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조건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 분양 직원이 호언장담했던 조건과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당당하게 인감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어 하며 제 자신을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달 말일 제 통장에 처음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징하고 울리던 그 첫 입금 문자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500만 원 입금이라는 10자리 숫자를 보는데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500만 원. 농사짓던 시절에는 한여름 내내 살이 타들어가도록 땀을 흘리고 뼈가 부서져라 굴러야 겨우 구경해 볼 수 있던 거금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통장에 꼬박 찍힌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150만 원을 칼같이 제하고도 제 손에는 매달 35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이 고스란히 쥐어졌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국민연금에 아내에게 주는 넉넉한 용돈까지 다 쓰고도 통장 잔고가 남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감각이었습니다. 몸뚱이를 써서 피를 말리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자본의 맛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읍내에 나가 오랫동안 못 보던 고향 친구들이나 농사꾼 동료들을 만나면 늘 제가 먼저 지갑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오늘은 다들 돈 걱정 말고 마음껏 마셔.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예전 같으면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에 얼마가 찍혔을까 속으로 덜덜 떨며 더하기 빼기를 하던 소심한 농부가 이제는 확인도 안 하고 카드를 척 내미는 대범한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르면 어김없이 제 입에선 거만한 훈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지금 세상에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몇 프로나 되냐? 나처럼 혁신도시 메인 상가 하나 딱 잡아놓으면 매달 가만히 앉아서 500만 원씩 그냥 꽂히는 거야. 이자 빼고도 350이 남는데 너희도 이제 그만 고생하고 상가나 하나 알아봐라. 그 말을 뱉을 때 제 어깨가 어디까지 솟아올랐는지 모릅니다. 제 지갑이 두둑해지니 아내의 삶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에만 가도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며 가격표를 몇 번씩 들여다보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백화점에 가서 번듯한 옷도 사입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낡은 가구와 큰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쑥스러운 듯 제 눈치를 보며 슬며시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늙기 전에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살면서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봤잖아. 저는 호기롭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걱정 마.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대접받고 살 자격 있어. 제주도로 향하던 날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 아래로 아스라이 초록빛 논밭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창문에 이마를 까맣게 붙인 채 여보, 이게 진짜 비행기 구름이구나. 참 멀리도 왔다 하며 감격해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도록 비행기표 한 장 사보지 못했던 불쌍한 내 아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이렇게 보상받으며 살면 되는 거다 하고 스스로 위안했지요. 그 화려했던 시절이 딱 2년이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짜리 입금 문자가 찍히는 기쁨을 정확히 24번 맛보았습니다. 그 24달 동안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흙냄새 맡으며 구르던 과수원 시절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벼랑 끝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그 달콤했던 2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덫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아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그 달콤했던 축제가 끝나가던 것은 2020년 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처음에는 그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시작된 이상한 전염병이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 아래서 평생 농사만 짓던 우리 부부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온 세상의 거리가 변해버렸습니다. 온통 마스크를 쓴 사람들, 손님이 끊겨 텅 빈 식당들,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상가 임차인 사장에게서 처음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아예 끊겨서 매출이 반이반 토막이 났습니다. 염치 없지만 당분간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나도 매달 은행에 대출 이자 150만 원을 칼같이 내야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으려다 짐짓 달래듯 말했습니다. 임대인 사정만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대출 이자 내야 하니 좀 버텨보시오. 이 전염병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행히 프랜차이즈라 그런지 임차인은 악착같이 버텨주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겨 길어졌지만 입금이 며칠 늦어지는 적은 있어도 월세 500만 원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심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대기업 공공기관들이 버티고 있는 혁신도시 상권은 다르구나. 웬만한 불황이나 전염병에는 끄떡없어 하며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함이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2021년 초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임차인 사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아주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요.
저희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왜요?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놓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자 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빚내서 버틴 것도 한계고요. 솔직히 어르신, 여기가 주말엔 장사가 아예 안 됩니다. 평일 점심 짧은 한두 시간 반짝하는 게 다인데 그 쥐꼬리만 한 매출로는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월세를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사장은 말끝을 흐리더니 다음 달 초에 곧장 짐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건물주의 오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지. 한 곳이 나가면 다른 곳이 들어오는 법이야. 이 자리가 원주 혁신도시에서 제일 모기 좋은 사거리 코너 자리인데 뭐가 걱정이냐 싶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도 끝나가니 이참에 월세를 좀 더 올려받아야겠다는 과한 욕심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기고만장하게 동네 부동산 3군데에 매물을 새로 내놨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50만 원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부동산에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휴대폰은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전화를 걸면 직원은 매번 기계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대형 평수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 석 달째가 되자 초조해진 저는 슬그머니 월세를 내렸습니다. 550에서 원래 받던 500만 원으로. 그래도 감감무소식이자 넉 달째에는 45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가를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실이 된 지 5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직접 텅 빈 상가로 나가 유리창 너머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일 낮 점심시간이 되자 넥타이를 맨 공공기관 직원들이 삼삼오오 쏟아져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들이 잠깐 푹 저기는가 싶더니 오후 1시가 지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거리에 사람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조차 듣기 힘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가방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건물 밖으로 줄지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길게 늘어선 대형 버스들의 몸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 물었더니 직원이 혀를 차며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아, 어르신 그거 몰라보셨어요? 여기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가족 다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주말에 원주에 왜 남아있겠습니까? 금요일 오후만 되면 죄다 셔틀버스 타고 서울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내내 버스가 꽉 차서 빠져나가는 거죠. 부동산 직원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상권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솔직히 여기 개미 한 마리 안 지나다닙니다. 완전히 유령 도시예요. 혁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게 제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평일 점심에 반짝 손님 있는 걸로는 저 비싼 대리석 건물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텅 빈 사거리 코너에 서서 가만히 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낮 12시 분양 직원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네 방향 유동인구와 수천 명의 배후 수요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신도시는 차가운 대리석 건물들만 덩그러니 솟아있을 뿐 조용한 시골 읍내보다 더 한산하고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등 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며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화려한 신기루의 소가 잘못된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에서 세운 공공기관 공무원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수천 명은 주말이면 이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평일 점심 장사 5번에서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월세와 대출 이자를 버텨낼 미련한 임차인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 무서운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그날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도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임차인 들어온다는 부동산 연락은 좀 있었어? 저는 차마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숟가락만 무겁게 들어 올렸습니다. 10억 보상금을 통장에 쥐었던 날 이후 아내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 이후로 반년이 지나도록 제 휴대폰은 단 한 통의 문의 전화도 없이 얼음처럼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상가 공실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당장 눈앞에 큰일이 터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선 매달 피 말리는 무서운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찍히던 돈이 멈추자 반대로 빠져나가는 돈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150만 원, 58평 대형 상가의 기본 관리비만 해도 매달 8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1년에 2번 나오는 무거운 재산세와 건물 화재 보험료, 각종 잡비까지 합치면 숨만 쉬어도 매달 2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는데 나가는 돈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그동안 30년 농사 지으며 모아두었던 쌈짓돈과 여윳돈은 채 6달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장 우리 노부부의 숨통인 생활비를 건드려야 했습니다. 과수원을 넘기면서 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과 매달 감지덕지하며 받던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까지 전부 은행 대출 이자 구멍을 메우는 데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는 것 같으면서도 남편인 제 자존심을 생각해 직접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홀로 통장 정리를 하던 아내가 돋보기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기적금 만기된 거 있잖아. 그거 그냥 이자 좀 덜 받더라도 해지해서 쓸까? 저는 가슴이 뜨끔해서 차마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하고 짧게 대답하곤 화장실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말을 이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적금마저 털어 은행에 바치고 나서부터 제 밤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과수원 하던 시절에는 새벽 4시면 몸이 가뿐하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새벽이 공포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두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더하기 빼기 계산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 150, 다음 달 관리비 80, 그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미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버틸 수 있을까?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아내가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참아왔던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여보, 그 상가 그냥 손에 좀 보더라도 팔면 안 돼? 이러다 우리 노후는커녕 당장 먹고 살 길도 없이 다 거덜나겠어. 그 순간 제 안의 못난 자존심과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를 받겠어? 혁신도시 상가 죄다 똥값 된 거 뻔히 알면서 지금 팔면 우리 돈 다 날리고 손해만 보는 거 알잖아. 그러자 아내도 평생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달 250만 원씩 피 같은 돈 뜯기는 게 나아?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마디 굵어져가며 모은 적금까지 갖다 쏟아붓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 30년 넘게 살면서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날카롭고 상처가 되는 말들이 사정없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아내가 서럽게 울다가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저는 죄인처럼 불 꺼진 거실로 나와 소파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한숨만 쉬며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때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던 건물주 월세 맛을 보지 말걸. 그 달콤함을 아예 몰랐더라면
지금 겪는 이 공실의 고통과 비참함이 이렇게까지 뼈를 깎도록 크지는 않았을 텐데, 과거의 그 눈부셨던 시절이 이제는 제 목을 죄는 가장 잔인한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 상가를 팔아보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인근 부동산들을 샅샅이 돌며 제발 매매 좀 시켜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상가라는 건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맛에 사는 건데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공실 상태로는 매수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일대에만 통째로 비어있는 상가 매물이 수십 개가 넘게 쌓여 있어요. 제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그럼 얼마면 팔리겠냐고 매달리자 직원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냉정하게 10억 원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10억? 분양가가 15억 원이었는데 겨우 몇 년 만에 팔아봤자 10억도 안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거기다 대출 5억 원을 갚고 나면 평생 피땀 흘려 바꾼 제 보상금 10억 원 중에서 손에 쥐는 건 단 한 푼도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매달 생돈이 말라가고 사방이 단단한 대리석 벽으로 막혀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공실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1년 동안 허공에 날려버린 돈만 계산해봐도 은행 이자만 1,800만 원이었고 밀린 관리비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합쳐서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실 2년째 접어들던 날 마침내 노부부의 실핏줄 같던 쌈짓돈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통장까지 해지해서 은행 가판대에 밀어넣던 날 아내는 텅 빈 통장을 덮으며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그 무거운 한숨 소리가 제 가슴에는 세상 그 어떤 모진 매질보다 더 아프고 시리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은행의 차가운 음성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대출 이자 연체가 벌써 석 달째 진행 중이십니다. 저희 측에서도 더 이상 유예는 어렵고 규정상 이번 주 내로 상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넋이 나간 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피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단 한 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여보, 상가 경매 넘어가게 됐어. 제 비참한 고백에도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속이 타들어가며 눈물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차라리 그때 그 500만 원 맛을 몰랐더라면. 그 후회의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평생 저만 믿고 고생해온 아내 앞에서 끝내 그 말만은 입 밖으로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찬란했던 건물주의 꿈은 법원의 차가운 경매 딱지 밑으로 참혹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경매 개시 결정문이 집 우편함으로 날아온 것은 2024년 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면에 큼지막한 법원 마크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한참을 멍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겨우 거칠게 찢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청구 금액 5억 2,300만 원. 석 달 동안 밀린 연체 이자에 무서운 법적 수수료까지 붙어 처음 빌렸던 원금 5억 원보다 빚의 덩치가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내에게는 이 서류를 보여줄 엄두가 나지 않아 서둘러 서류를 몇 번이나 접어 안방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경매가 열리던 날 저는 가슴을 졸이며 법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 상가의 첫 감정가를 확인했습니다. 15억 원. 다행히 분양가 그대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절망 속에서도 묘하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련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강원도 큰손 누구 하나가 이 가격에 덜컥 사가준다면
은행 대출 5억 깨끗하게 갚고도 내 손에 10억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멍청한 기적을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첫 경매는 입찰자 한 명 없이 허무하게 유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잔인한 폭락의 타임라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경매 규정상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깎여 나갔습니다. 2차 경매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3억 원이 날아간 1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유찰되었습니다. 3차 경매는 9억 6천만 원 또 유찰. 4차 경매는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역시 유찰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숫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먼 낭떠러지 아래로 한 단씩 뚝뚝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제 상가의 물건 번호를 검색해 결과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그 시절 피를 말리는 제 처절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5차 경매 최저가가 6억 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또 유찰이 되자 제 안에서는 분노를 넘어 깊은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상가는 팔리기는 하는 물건인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였단 말인가? 싶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한때 제가 성공한 건물주랍시고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며 자랑해 마지 않던 원주 혁신도시 사거리 코너의 그 명품 상가가 이제는 세상 모두가 외면하는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6차 경매마저 유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는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원래 나를 버리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너클 놓아버렸지요. 그렇게 반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오후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동네 부동산 소장님의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장님이 아주 무겁고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 매달 검색해 보시던 그 혁신도시 상가 말입니다. 방금 법정에서 최종 낙찰자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순간 가슴이 내려앉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장님, 그래요? 얼마에 낙찰이 됐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잔인한 숫자를 뱉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이 단독 입찰해서 겨우 가져갔네요. 2억 4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이명 소리가 피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고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사장님 들리십니까? 하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지만 입술이 얼어붙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15억 원이었던 상가였습니다. 내 금쪽 같은 땅 보상금 10억 원을 고스란히 때려 박았던 번듯한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겠다고 손사래를 치며 6번이나 유찰된 끝에 7회차 경매에서 고작 2억 4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종이 위에 차가운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낙찰가 2억 4천만 원, 은행 채무 5억 2천만 원, 낙찰금을 전부 은행이 뜯어가도 여전히 남는 빚이 마이너스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밀린 전용 부분 관리비 1,500만 원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 이자 수천만 원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시커먼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안겨주며 저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던 15억짜리 상가가 4년 만에 제 은퇴 인생을 산산조조각 내버릴 2억 4천짜리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법적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낙찰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충당했으나 여전히 자녀 채무가 대거 남아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저에겐 여전히 수억 원의 빚이 꼬리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법원 앞 광장 벤치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도시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직장인, 어린아이 손을 잡고 웃는 젊은 엄마,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정하게 걷는 연인들. 다들 세상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 차가운 대리석 덫에 걸려 한순간에 파멸해버린 걸까?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주변이 어두워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붙박인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참한 몰락의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 적금까지 날려버린 내 늙은 아내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겨우 무거운 다리를 끌고 밤늦게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불을 켜두고 기다리던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 묻은 저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던 아내는 이상하게도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오늘 법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초라한 어깨를 한번 눈으로 쓸어내리곤 다시 차가운 부엌으로 묵묵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노부부의 조촐한 밥상 위에는 그 어떤 대화도 숨소리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두운 정적 속에서 늙은 부부의 쓸쓸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 참혹했던 낙찰 소식을 접한 이후로 아내와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그 상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거실에 앉아 의미 없는 TV 화면을 바라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집안에는 늘 숨이 막힐 듯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위태롭던 침묵이 기어코 터져버린 것은 경매 낙찰 통보를 받고 한 달쯤 지난 어느 설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내가 먼저 아침 거리를 사오겠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다급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나와봐요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아내가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서 한 곳을 삿대질하며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한쪽에 새빨간 종이 한 장이 잔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고지서. 눈이 침침해 서류를 읽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상가가 팔리고도 남은 자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현재 채무자가 거주 중인 이 주소지에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상가 하나 잘못 샀을 뿐인데 우리 부부가 치악산 밑에서 평생 복숭아 농사 지으며 겨우 마련해 30년 넘게 살아온 이 마지막 보금자리 아파트까지 은행이 가차없이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빨간 종이를 확인한 순간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소리도 없이 그냥 천천히 무릎이 꺾이듯 마루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아내 곁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은 아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울 힘조차 제 손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가압류 딱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벗겨 먹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며 울지도 않았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듯 그 한마디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현관 바닥에 서서 처음으로 이 모든 파멸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오롯이 제 눈먼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 직원이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저를 홀린 것은 맞지만 결국 그 화려한 계약서에 제 인감도장을 찍은 것은 저 자신이었고 겁도 없이 은행 대출 5억 원을 끌어온 것도 저였습니다. 첫 임차인이 코로나로 피눈물을 흘리며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애원했을 때 내 대출 이자만 생각하며 냉정하게 거절했던 것도 저였으며 공실이 길어지며 경고등이 켜졌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손절하지 못한 채 미련하게 버텼던 것도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파멸로 이끈 모든 결정의 끝에는 언제나 대리석 신기루에 눈이 멀어 기고만장했던 박상길이라는 못난 사내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인의 소개로 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가가 헐값에 팔리고 남은 자녀 채무 2억 8천만 원에
그동안 밀린 무서운 연체 이자와 공실 관리비까지 합치니 총 3억 원이 넘는 빚이 제 이름 석자 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압류된 아파트는 조만간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으며 낙찰이 되면 이 늙은 나이에 정든 집을 비워주고 길바닥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 웅장한 치악산의 능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매일같이 바라보던 산이었는데 건물주가 되겠답시고 대도시 신도시로 눈을 돌린 이후에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고향의 산이었습니다. 산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봄이면 싱그러운 연두색으로 물들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을 물들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게 변해버린 것은 헛된 신기루를 쫓아 전 재산을 탕진한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조만간 이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팔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노부부가 평생 손때 묻은 이 집을 비워주고 쫓겨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아내는 한동안 먼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됐지 뭐. 몸만 성하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어디 가서 월세를 살든 단칸방을 얻든 둘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따뜻한 위로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자가 무슨 늙어서 주책맞게 눈물이냐 싶어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한번 터진 눈물샘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친 과수원 흙바닥에서 고생만 시켜놓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집마저 빼앗기게 만든 이 무능하고 못난 남편을 향해 원망 대신 아직도 살아가면 된다고 손을 잡아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64이 되었습니다. 은퇴 장착금이라 믿었던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쥐었다가 단 4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의 피땀이 서린 토지 보상금도, 화려하게 빛나던 사거리 코너 상가도, 안락하게 꿈꾸던 우리 부부의 은빛 노후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곤 수억 원의 자녀빚 고지서와 현관문에 붙은 시뻘건 압류 딱지 한 장, 그리고 여전히 미련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아내 한 사람뿐입니다. 인생을 다 날려버린 벼랑 끝에 서고 나서야 제 눈에는 세상을 살아갈 몇 가지 엄격한 교훈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화려한 신도시 상가에 투자할 때는 분양 직원의 화려한 수익 분석표나 배후 수요 숫자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일 낮에만 반짝 사람이 있고 주말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혁신도시 같은 곳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한낮에 내 발로 직접 찾아가 거리가 텅 비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인생에 큰 목돈이 생겼을 때 결코 한 곳에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상가 하나에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거기에 무리하게 대출 5억까지 얹었던 그 순간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파멸의 구조를 제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셋째, 상가 공실이 길어질 때는 무작정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뼈가 깎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손절하고 매매가를 낮추어 처분하는 것이 결국 내 전 재산과 집을 지키는 더 작은 손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못난 자존심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길바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배운 이 비참한 잔혹사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굴리려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께 부디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려한 신도시의 대리석 바닥은 멀리서 바라보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대리석 아래가 단단한 땅인지 아니면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늪지대인지는 반드시 내 발로 직접 디뎌보고 확인해야만 압니다. 저는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치악산은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중한 아내와 저 역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아직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걸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그저 살아 숨쉬며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그만큼 선택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